자, 안녕하세요. 북소문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가지고 그 교육제도 부분 할게요. 교재 218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조선의 교육제도 부분인데, 이거 한번 읽고, 이제 내용 진행할게요. 자, 니베드 교과서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28페이지 여보세요? 예. 예, 그 지하 1층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밑으로. 거기 3층. 예. 왜 없지? 그냥 수업하세요. 예. 나갈게요. 좀 누가, 한 분이 나가시거든요? 3층이고. 자, 거기, 죄송합니다. 128페이지, 니베드 128페이지, 129페이지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예. 지금 지금. 128페이지 그 유교 보고 때문에요. 네, 이거 보고.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한성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의 사학과 지방의 한교가 있었다. 사학은 중학, 동학, 남학, 사학을 말하는데 정원은 각각 100명이었다. 한교는 성인에 대한 제사와 유생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 9년에 각각 하나씩 설립하였다.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도 입학할 수 있었다. 한편 잡학은 해당 기술관청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외국어는 사역원에서, 의학은 전예관과 해민서에서, 천문지리 전복은 관상강에서, 도교는 소격서에서, 그림은 도화서에서 각각 가르쳤다. 잡학은 평민 자제들이 주로 배웠으나 의학과 역학은 양반 자제들이 배우기도 하였다.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당과 서원이 있었다. 초등교육을 담당한 서당에서는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서원의 시초는 풍기군수 주세봉이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었다. 뒷날 이 서원은 이왕의 건의에 따라 소소서원이라는 현판을 국익에게 하사받았다. 이후 국가에서는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에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면세의 특권까지 주었다. 서원에서는 봄, 가을로 향약을 읽고 잔치를 벌이는 향음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이 향초사회의 교화에 이바지하였으므로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서원은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분당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예. 자, 그러면 조선교육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이 조선교육 특징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이제 9년제가 그냥 보편화되면서 지역 간 정책 차별이 축소됐다는 거.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지방행정구의 특징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분적인 유충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각 분형과 이제 관계가 서로 평등한 게 아니라 상당히 신분적인 관계, 유기관계가 있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과 현을 나눌 때도 그게 이제 토지 결수나 그 다음에 그 인구에 따라서 이제 나누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평안도하고 이제 한경도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계속 받았지만 형식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역적인 차별이 축소됐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향교나 과거제도에서 일정하게 그 정원제나 인구 비례 수에 따라 뽑는 그 제도를 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조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교육은 철저히 유교, 성리학 교육이죠.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사족들이에요. 양반 사족들.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앙 문벌귀족들로서 개경에만 이제 집중되는데 이들은 양반 사족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죠. 그만큼 교육도 어떻게 성리학적 교육도 확대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자제를 대상을 했던 교육이고, 그래서 전국대 시대 때는 주로 그 국민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양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거제도, 학교제도가 연결하여 운영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래갖고 이제 간학보다는 사학이 교육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뭘까요? 서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향교보다는 서원이 주도를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시대 교육의 특징은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몰두하게 되죠? 과거 준비, 사서 5경만 달달 외우는 유학교육, 성리학교육에 시중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비해서 학교제도와 과거제의 연결성이 뭐냐면 약했다. 근데 어느 층에서는 좀 강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한교의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교에서 좀 입학생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뭘 면제를 받으면 속과 초시를 면제받아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에서 이제 들어가면 문과 초시를 면제받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고조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약했다는 거죠. 고조시대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종시대 때 뭐냐면 국자감에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 진사라도 어디에 응시할 수 있죠? 동남감시에 응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책마다 이게 좀 약간 서술이 좀 달라요. 예. 그렇지만 고려시대에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처럼 초등교육이 있어요. 예, 개인교육 수업이나 서당, 그 다음에 중등교육 정도면 사고학당, 그리고 이제 지방의 한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서원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속과 거쳐갖고 이제 성균관 들어가서, 성균관 어느 날만 하면 대학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과에 갖고 있는데, 과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 더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언급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서당이나 사보학당 같은 건 건너뛸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성균관을 보자. 성균관은 상당히 엘리트 코스죠, 조선시대 때. 예. 그래갖고 이제 성균관은 처음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고려 말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국자감을 이어받았지만 국학과 국자감은 이제 기술학부가 있는 데만 해서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만 발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균관은 개경에도 있어요. 이 개경에 보면 개경에 성균관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있죠. 네. 가끔씩 이제 강의하고 있는 성균관대, 거기가 이제 성균관인데, 되게 성균관은 이제 목적이 뭐냐? 자, 지배 사상인 주작의 인현 보급의 근거지와 국가 관료 양성 관료 양성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특징은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오늘날 대학교는 연령이 제한 없지만 나름대로 되게 어떤 사람들이 연령대 다녀요. 학부 과정은 한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되는데, 여기는 일단은 과거에 합격할 때 관리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보면 20대 쌀파는 젊은이부터 60대 70대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연령의 제한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징이 뭐냐면 성균관에 이제 합격을 하면 문과 초시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균관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 세원 진사시, 그러니까 속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과로 보는 성균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이들은 문과 초시 자격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원 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재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과 초시 자격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점 300점을 획득할 수 있게 줘요. 그래서 원점 300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3끼 먹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2끼 먹었어. 아침, 저녁. 그래서 아침, 저녁 먹을 때마다 출석을 기재를 해요. 그래갖고 2끼를 먹으면 이게 1점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걸 300점 얻으면 초시를 면제를 해준다. 문과 초시를.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균관 각종 시험을 봐갖고 뭐 강독이라든지 이승 응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초시나 복시 이런 것들 면제해주는, 전시를 면제해주는 성적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생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생들이 특별하게 보는 시험이 있어요. 따로. 그래갖고 이제 성균관생들이 모여가지고 알성시나 이런 이제 요런 이제 특별한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합격을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특징인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 10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국에 있는 인재들 모여가지고 보죠. 경쟁률 수백 개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만 시험 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낮겠죠. 대단한 특징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균관을 많은 특징을 줬다. 그리고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생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상재생. 상재생은 생원과 진사를 한정해갖고 이제 했던 거고, 기재상이라고 해갖고 이제 상재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아포를 바탕으로 해갖고 유아포나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따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문과 출신 자격을 면제 자격을 준 것은 어디에 해당해요? 기재생.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속가를 안 거쳐도 그냥 대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입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격은 이제 조선 전기 때나 의미가 있는 거고, 조선 후기 때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조선 후기 때는 그냥 속가 안 보고 그냥 대가 보는 사람이 늘어나.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문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조선 후기 때는. 예. 자, 하여튼 이런 성균관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한교를 보죠. 이 한교의 학생을 뭐라고 하죠? 교생이라고 하죠. 교생. 그래서 이 한교는 오늘날 말하면 중등교육 정도, 중등 독립교육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이 한교의 목적은 교화와 교육이에요. 성리학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고 백성들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육의 담당은 누가 담당하냐면 서원이 담당해요. 오늘 말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걔들 어디서 공부하죠? 학원에서 공부하잖아. 학교는 뭐야? 그냥 사회성 빌려주는 거, 마음의 수양,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교화의 목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교 교생들 보면 양반도 있지만 일반 평민도 있어요. 왜냐면 평민을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교의 종교인데 이제 한교의 종교는 뭐냐? 교육적 목적이 쇠퇴되고 이게 교화, 주로 이제 한교의 문무종사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종교와 유교의 어떤 성향들을 모시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한교에 보면 아까 좀 양반들도 있지만 일반 평민들도 있죠. 일반 평민들이 이제 신분 상승 목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녀 무수제에게 세원 진사시를 면제했는데 여기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 세원 진사 초시를 면제해 줍니다. 초시를. 그래서 입학자 중에 우수한 성적자에게는 세원 진사시 초시를 면제해줘요. 그래서 양반들도 한교에서 공부는 안 해요. 양반들은. 근데 이제 왜 그냥 여기 들어가 있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 하나는 교생의 신분으로서 분열을 면제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소가에 뭐가 면제받기 때문에 초시에 면제받는 그 혜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생의 출신 성분을 보면 보통 이제 상액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액생은 주로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그래서 이 상액생에 대한 명부가 뭐냐면 청금록이야. 그거 외워두세요. 네. 이 청금록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양반 사족들이 그 양반의 자격을 제한을 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어디에 명부에 있어야지만 사족으로서 그래도 지방에서 인정받냐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금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양이죠. 항안. 두 개가 있어야지만 인정받게 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액세는 또 부고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부고안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과거 응시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반의 지위를 받는데 이 상액생들이 이런 것들 이용했다. 그 다음에 중액생, 하액생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정원 외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생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양반 사족들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일반 평민들도 이제 뭐냐면 분양을 면제받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신분 상승 목적 때문에 한계 교생으로서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보죠.
기술교육은 잡학이라고 하죠. 잡학. 잡학이라고 하는데 잡학은 이제 중인들이 담당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간청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가고 공부해요. 예를 들어 내가 중국어 역할이라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배우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나중에 들어간 거고. 예. 그런 식으로 가하고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해당 간청들을 이제 좀 보면 역학은 이제 외국어, 의학, 전이관에서 해민서에서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음약학은 감상학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학은 이제 호조화에 있는 부서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유학은 이제 홍주의 교울사. 그 다음에 이제 도학은 도학은 소국서. 그 다음 악학은 장애원 이런 것들 같은 데서 특별한 이제 도서에서 배우고 되게 가하고 저수된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 다음 의학이나 유학, 역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교육을 해요. 그 특히 의학 같은 경우에는 양반 관료들도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중위뿐만 아니라 양반 관료도 그 따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의학을 공부해두면 좋죠. 왜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나 일족들을 보살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학에 대해서는 이제 양반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조성호기 때 정양호 같은 사람도 있죠. 정양호는 의학에 관심이 많았어. 왜냐면 자신이 이제 예전에 홍역 걸렸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이 사람이 자식 8명 있는데, 거의 한 3-4명이 뭘로 이제 죽었냐면, 천연두로 죽었어. 자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마가의통이라는 의학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왕들도 가끔씩 또 의학에 관심이 많은 왕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정조죠.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병이 걸렸고 등창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관도 안 믿었어. 자기 멋대로 그냥 약을 막 오남용 했다가 죽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있고 정부에서도 약재나 이런 것, 약밥 같은 거에서 그 당시에 약밥이라 해서 약재를 키우는 전문 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명칭이 지금도 남아있죠. 약형동 아시죠? 약형동. 그 약형동이 예전에 정부에서 약밥이 있었던 곳이야. 그 오늘날 여의도 부근도 거기에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의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잡학 정책들은 보통 기본이 유학이지만 잡학교육은 부차적이었고요. 그렇지만 도외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려했다는 거야. 왜냐면 의학이나 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자제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뭐냐면 잡학을 별로 공부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잡학을 공부하면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위는 떨어지잖아.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 볼 때는 기술관, 저는 이제 잡학 같은 기술관인데 이 사람은 정규직이 아니야. 세아직을 받는 비정규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기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기술교육, 잡학은 중인들이 이제 세수부해갖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보자.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나와, 이상하게. 고려시대보다 그렇게 이제 기출빈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두 문제 나왔나? 예전 객관식하고 예전에 주관식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고려시대 비교해가지고 학교제도하고 이제 연결식이 나오고 최근엔 거의 안 나왔어요. 최근에 나오는 건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이제 보죠.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만 생각해요? 문과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 문과, 무과, 이과는 7과가 있어. 근데 대표적인 이제 과거는 뭐죠? 문과, 대과죠. 자, 그럼 이제 특징을 이제 보면요. 이거 이제 보기 전에 니베르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니베르 교과서 12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7은 어디 구체적으로? 127. 저 문과, 무과, 작가, 과거제도가 한국대다. 여기요.
조선의 관리는 과거 취재, 음서, 천거 등을 통해 선발되었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가를 뽑는 접과가 있었다. 문과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증강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식년시는 초시에서 각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한 후 왕 앞에서 시행하는 전시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속과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나중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속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하급관리가 될 수도 있었다.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치러졌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무과에서는 무예와 병석뿐 아니라 유교, 경전도 시험 과목에 포함되었다.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등 잡과도 3년마다 치러졌는데 초시, 복시만 있고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응시가 어려운 사람들은 취재라는 특별 채용 시험을 거쳐 하급 실무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음서와 천거는 과거나 취재 같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별히 관리를 뽑는 제도였다. 천거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되는 제도이고, 음서는 공신이나 이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승진하기가 어려웠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처지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는 거 쉽지 않았다. 반역죄인이나 탐관오리의 아들,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두어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였고,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도 임명하지 않았다. 친족이 과거에 응시할 때는 고시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았다. 오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는 사헌부와 사관원의 대간이 심사하여 동의하는 서경의 절차를 거쳐야 임용될 수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럼 과거를 이제 볼게요. 특징은,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은, 관리 임명하는데 능력과 시험을 되게 중요시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고조시대는 혈통을 강조했죠. 오늘날도 고조 비슷하죠?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하잖아요. 예. 근데 고조시대는 비해서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는 능력과 시험을 중시하겠다는 거. 물론, 능력과 시험을 중시하겠다 해도 어느 정도 지방이 넉넉해야지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일반 양인들은, 물론 가끔마다 합격하는 경우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아주 극소수죠. 예. 되게 뭐 합격할 집안에서 되게 합격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작가, 문과보다는 문과를 우대해 받았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부정기 시험이 별시의 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갑을 몇 년마다 보면 그 3년마다 한 번씩 보죠. 정기적인 시험은 식년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식년시 외에도 별시로서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시험이 있는데, 증강시, 뭐 국가가 병사가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알성시, 아까처럼 얘기했죠. 봄, 가을, 뭐 성균관대 문무 때, 문무제도 때 이제 현직 관료들, 또 성균관대를 보는 그런 시험이 있고, 정시 같은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충양정 보시죠. 충양정은 이몽룡인가? 이 사람이 이제 합격했던 충당대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이제 별시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부정기 시험은 누가 유리하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과거에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 왜냐면 이거는 한양에서 곧바로 이제 한 달 전에 공지만 붙이고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주로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이제 부정기 시험이죠. 자, 하여튼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지에도 연관성이 없었다. 근데 이건 한국 통론 기준이고 다른 지역도 유기적 연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소과라든지 대과에 한교나 그 다음에 성균관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면제받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는데, 고조시대에 비해서는 이게 100% 뭐냐면 연계된 건 아니에요. 고조시대 때는 꼭 그것만 해야지만, 국제감시를 봐야지만, 국제감 입학해야지만 3년 동안 써야지만, 동단감시를 볼 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는 연계성이 없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걸 기준으로 이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뭐예요? 문과죠. 문과. 그래서 문과는 이제 문인들을 뽑는 시험이야. 그래서 문과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넓은 의미의 문과는 소과하고 대과를 다 합쳐서 문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좁은 의미의 문과는 어디만 한정돼서 얘기하죠? 대과만 한정돼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소과 시험의 과거 절차를 보죠.
자, 이건 고조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해. 일단. 자, 소가하고 대가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 있어요? 문가 시험만 있는데, 이건 대가라고 하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소가는 이제 생원가하고 진사가가 있어. 시험이. 생원가하고. 자, 생원가는 뭘 보는 시험이에요? 유교 경전을 보는 시험이죠. 예. 그다음 진사가는 이제 15성취에 갖고 문학적인 능력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 때는 이 진사가를 뭐라고 했어요? 제술가. 생원가는 명경가. 그래서 제술가를 더 우위시 여기는데 조선시대 때는 좀 달라요. 조선시대는 경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생원가를 조선 초기 때는 강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진사가를 이렇게 했고, 그렇죠? 크게 비중은 없어요. 예. 하여튼 비슷하고, 자 여기에는 생원가 진사가가 있는데 이 절차 과정을 이제 보면요. 자, 초시를 봐요. 초시. 그 다음에 뭘 보죠? 복시를 보죠. 그래서 복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생원과는 생원, 진사에서 진사, 이렇게 하는데, 생원과 진사과 합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쟁률 수백 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있는데, 이 초시에 합격한 사람은 이제 조을강이라고 이제 이걸 보는데, 초시를. 조을강. 그래서 이때 합격은 조을척을 받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대가를 응시하는 자격이 주어져.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교의 교생들은 뭘 면제받는다고 했죠? 성적 우수자는 초시를 면제받는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조선 후기 때는 대가 응시 자격이 초시야 안 거쳐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속가를 안 거쳐갖고 대가를 가는 곧바로 하는 사람 입격이라고 해. 입격. 네. 그리고 이제 그 복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을 하면 100회를 받거든요. 100회를. 그래서 이제 생원과 진사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근데 조선후기 때 아까 얘기했처럼 속가 안 거치고 그냥 대가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굳이 이제 조선후기 때 왜 생원과 진사과를 보려고 했냐면,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지방 안에서 적어도 생원 진사는 적어도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그래야지 그 지방사에 뭘 인정받는다고 했죠? 사족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제 생원과 진사과를 많이 보는 거야. 신분 어떤 통로로서. 그래서 과거 시험 몇 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양반이 입장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에 응시해서 적어도 속가는 합격해야 돼. 그래서 그 일조고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대가를 보죠. 대가. 자, 대가의 응시자들은 이제 그 아까 생원 진사 합격자들, 그다음에 현직 단료들, 그다음에 소과 초시 합격자들, 그다음에 성균관 기재생들, 그다음에 상재생들 등등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 후기 때 아예 그 자격조차도 없어져요. 예. 자, 그러면 그 대가는 세 차례 거쳐 보죠. 초시, 그다음에 복시, 그다음에 전실 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초시, 복시, 전실 할 때 그 안에서도 또 초시, 복시, 전시도 뭐냐? 초, 중, 그다음에 초, 중, 종.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있고 초, 중, 종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초시, 복시지만 몇 번을 보는 거야? 6번에다가 전시 7번을 보고, 그 다음에 초시, 복시까지 총 몇 번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9번을 거쳐서 올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곡 2위 같은 경우에는 9번이나 뭘 했어요? 장원을 했어. 부등장원이라 해갖고 9번이나 뭐냐면 장원을 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초시, 이 문과 초시는 뭘 혜택이냐면, 일단은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성균관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초시를 면제를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종은 지역별로 안배가 돼. 네.
지역별 커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지역별이 어떤 그 안배를 해요. 지역별 안배. 그래서 이제 초시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복시로 넘어가죠. 복시는 이제 뭐냐 특징은 이거는 철저히 성적 유지야. 여기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격해갖고 마지막 단계 뭘 하냐면 전시로 전시. 전시는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친히 이제 봐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시에서 보는 시험은 책문 형태로 봐요. 책문은 뭘까요? 책문. 논술이야, 논술. 오늘날만 하면. 그래서 이제 왕이, 논제를 던져. 그래서 내가 미천한 마음으로써 덕이 모자르지만 이렇게 하여튼 다 쓰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논해보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응시생들은, 저는 부족하지만 뭐 합니다. 하면서 쫙 하면서 또, 응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책문 형식으로 이제 주로 보는데, 거기에 몇 명을 합격하지? 33명이 이제 보죠.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각각, 을과, 병과, 이렇게 세 가지. 각과는 이제 3명이고, 을과는 이제, 보면 5명. 그 다음에 병과는 한 20명 이렇게, 되는데, 각과 1등을 뭐라고 하냐면 장원이라고 하죠. 장원, 예, 장원급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원 급제자들에게는 그 등급도 더 높게 해주고 그 혜택들을 주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을 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최종 합격자들에게 줬던 것이 뭐냐면 홍패예요. 홍패. 홍패. 예. 그래갖고 이런 과거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들어가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정기적인 과거는 칙령시인데 그 외에 뭐가 또 있다고 했죠? 부정기조 별시가 또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는 문과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방 사족들도 많이 이렇게 봤다. 특히 이제 그 지방 사족들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체류 기간이 한 6개월은 잡아먹어요. 올라온 거 내려오고 뭐 이게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 사족들이 과거 시험 보려고 이제 한양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자신의 가문의 영감을 드높이는 길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런 그 과거의 행차, 과거를 통해서 서울까지 이제 과거를 보게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광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말이 뭐냐면 과거 시험으로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서울 간다는 거야. 이게 강강이야. 이 말이 요게 기호 나온 강강이란 말이.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문과를 보죠. 문과. 자, 고려시대 때는 문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죠. 이제 공양성년부터 이제 문과가 이제 실시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령 문과를 갖고 정기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이거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대과와 소과가 구분이 없이 3번에 걸쳐서 그냥 보죠. 초시, 복시, 전시. 그래서 이제 전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나누고 복시 합격한 사람은 이제 선발이라는 칭호를 주죠. 그리고 이제 홍패도 이제 그 최종 합격을 수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후기 때 상당히 많이 뽑았어요. 조선후기 때. 그래서 이제 병방 강화의 필요성과 재정적 이유로 많이 이제 뽑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후기 때 같은 경우에 뭐 임진호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 다음에 호정의 북벌계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뽑았고, 심지어는 이걸 뭐라고 불렸냐면, 망가라고 했어, 망가. 이게 주의할 것은 망가라는 의미가 그 정글쓸 때 많이라는 의미는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많이 뽑았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뽑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과의 권위가 하락되겠죠. 그럼에도 많이 응시를 했어. 특히 이제 문과에서 떨어진 사람도 문과를 봤어요. 왜냐면 문과를 봐야지만 양반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러분 누구야? 유명한 누구죠? 이순신. 이순신도 문과에 여러 번 떨어졌다가 어쩔 수 없이 문과에 갔는데 문과도 2번만인가 합격하고 있어요. 그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순신이 문과에 합격을 했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돼요? 달라졌겠죠, 완전히. 그래서 그 시험을 못 본 거하고 능력 있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대표의 사례인데, 자, 하여튼 이 문과는 국가재정을 보완했다. 왜냐면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조선기 같은 돈을 주고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상승이었죠. 일반 평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는 것보다는 문과에 합격한다. 그래서 문과는 이제 시험 과목들 보면 그 주로 이제 뭘 보냐면 그 창이나 이런 칼이나 이런 것들 보지만 제일 중요시하는 게 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활 쏘는 걸 되게 강조하면 일단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활을 잘 쏘죠. 산악이나 이런 평원전보다는 산성에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활사도 사람 죽이는 방법이 발달이 됐죠. 그리고 활을 쏘는 게 상당히 뭐냐면 객관적이야. 칼이라든지 참수라든지 검수와 참수는 시험 과목에 넣으면 주관이 판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칼을 잘 쓰고 참을 잘 쓰는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몇 명 죽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활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가정을 맞추냐, 말에서 쏘는 거 그런 것들 딱 보면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군들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칼을 너무 못 쓰니까 그때 항해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검수를 보고 이 정도의 검수는 우리 애들도 하는 거라고 저게 무슨 검수냐고 비웃는 거였는데 그만큼 검술이 상당히 발달이 못했던 것들인데 근데 시험 과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의할 것은 문과에서 1차 무식이 합격할 수 있다? 전혀 아니에요. 얘네들도 뭐죠? 병법서나 이런 것들 봐요. 근데 이순신 보면 난중일기 보면 청소채도 가별 쓰잖아요. 그 정도의 학문 실력이면 오늘날 그냥 지금 국자감에 가서 일을 할 정도 상당히 뛰어난 학문 실력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학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하여튼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무 양반제도 확률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작가가 있어요. 작가는 뭐 하는 시험이죠? 기술관과 관련된 시험이죠. 예전에 이제 과거 한번 나왔는데 작가의 과목들 보면 역가는 통역관이에요. 그 통역관은 한어, 몽고어, 여진어, 외어,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명 외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한어죠. 한어. 그래서 이제 중국어 역관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팔포무역이 돼갖고 역관들이 이제 사신에 가갖고 이제 그때 사신에 그냥 경비 안 준다고 했죠. 대신에 인상 8%를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관은 뭐냐면 양성하는 그 교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골대라는 교재가 있어요. 노골대. 이 노골대 주요 내용은 뭐냐면 다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가격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 그 내용들이야. 아주 그냥 생생한 중국어로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노골대 같은 이제 책들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아까 얘기한 전 몽고, 여진어, 외어, 사과인데 특히 몽고 같은 경우는 여진어는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별로 쓰지 않은 언어니까. 근데 왜 썼냐? 북방민족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썼는데 그 조선인 역관제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면 길게 말하면 그냥 적당히 잘라가지고 대충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갔다는데 자 그 다음에 의과 같은 거 있고요. 의과는 전이감, 예조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보죠. 음양가는 여기도 감상관에서 공부해서 예조에서 시험을 보고 율가는 청주 고율사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보고 가르치고 그래서 대명률, 건국대자, 무언록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요. 예전 이제 작가는 전시가 없고 초시와 복시만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하냐면 지방의 그러니까 역대 중인 출신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역관 가문 출신이면 대개 70-80% 역관 가문 출신들이 합격을 해요. 왜냐면 일단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 감독관들도 대개는 뭐예요? 자기가 아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아는 아저씨, 뭐냐면 이렇게 친인척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할 때도 이제 뭐냐면 되게 좋은 점수를 주게 되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해당 간청에서 간청의 제조나
예조 단상이 실시 가능한 해당 장치에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중인들이 이제 뭐 작가를 응시했고 세습하는 기술직으로 종사를 했고요. 또 예전에 얘기한 그래서 서울도 이제 조선후기 때는 작가에 응시하면서 중서라는 계층으로 불려지게 되죠. 같은 묵고 중인으로 이제 인식하면서. 자,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선발 제도가 있어요. 청구가 있는데 고관의 추천과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등용을 해요. 그래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주로 이제 조선후기 같은 경우는 산림세력들. 산림세력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선후기 때 이제 초야에 묻혀가지고 과거 시험은 이제 갖다 버리고 그냥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림의 최고 영수가 누굴까요? 송시열이죠. 그래서 송시열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왜 보통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계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 기간이 1년도 안 돼요. 다 어디에 있어? 그 자기의 근거지에 있어갖고 이제 활동을 해. 자기 제자들은 그 앞에 내세우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림세력들이 청구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선전기 때 대표적인 그 청거제와 가거제가 구합된 것이 뭐죠? 현량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서제도 있었어. 문음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고려에 비해서 고려는 5품이었죠. 근데 2품이야. 고려는 양계통 다 되죠. 북에, 목에, 뭐 척에 다 되죠.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어디만? 북의 혈통만 가능해. 그리고 이제 그 고조시대 때는 문음지를 받아도 재단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일단 문음지를 받아도 간직을 지출할 수 있어. 근데 높이는 못 올라가. 한 품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자기가 문음지를 받고 해도 간직을 얻어도 또 과거시험을 봐요. 대가를 봐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시키죠. 예.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승진하는데 좀 잠깐 곤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치제라는 과목이 있는데, 치제는 특별 체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여러 가지 치제가 있어요. 이조 치제, 예조 치제, 병조 치제, 문음 치제 있는데 되게 나이가 많거나 몇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간단한 쪽지 시험 정도? 이런 시험이 이제 치대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면 이제 그 서리나 학업 실무직 잘하면 이제 백 좀 있으면 그 지방 수정까지 좀 나갈 수 있는 시험이 그 치제라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서리 학리를 뽑는 그 이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중앙고 갑사를 뽑는 도시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당하관 이하 문무 관료들 대상으로 10년마다 정기시험을 치는 뭐 중식, 그 다음에 문반 승진시험, 그 다음 60세 이상의 문문인들 대상을 특별한 기록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시험 제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이게 보통 이제 그 과거 7과라고 하고 7개 과목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뭐는 봐야 된다. 시험은 봐야 돼요. 심지어는 문음도 그냥 청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시험이라도 봐야지 청거되고 문음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상당히 강조했다. 자, 조선의 과거제도는 언제 폐지됐을까요? 갑오개혁 때 폐지됐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 많이 선발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수백 대 수천 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게 통과를 해도 그 인재들의 역량이 국가나 정물적인 능력은 상관없는 거야. 다만 뭐만 가득 찬 거죠? 성리학적 이념만 가득 찬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보고 있는 뭐 수능이라든지 각종 행정고시 사고고시 없어졌다는데, 하여튼 이거 임용시험도 이거 뭐예요 이것도? 한 가지 이제 기준 가지고 그냥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뭐 수백 대 수천 대를 해갖고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실제 그 현장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죠. 예. 그냥 사회적 구분을 나눠주는 그 기능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과거하고 지금 시험 비슷비슷한 것 같아. 사회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임용시험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이런 시험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과거 시험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돼. 솔직히 말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이건 시험 한 번 가지고 검증을 해요. 근데 원래 전문성이 더 낙하시킨 거지. 자, 하여튼 또 비판은 이렇게 끝나게 하고 이런 거는 적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274페이지.
자, 지도서 274페이지에 보면 조선시대 과거제도 부분이죠.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시대의 관원은 과거와 취재, 음서, 청거제도를 통해 추문하였는데 그중 과거 출신자가 가장 우대되었다. 과거는 문관을 뽑는 시험인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작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고위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에 합격해야 하였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 진광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식년시에는 출시에서 240명을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한 다음 왕앞에서 실시하는 전시에서 등급을 결정하였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속과인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했다. 사마시도 3년마다 생원 진사 각 100명씩을 선발하였다. 합격자는 성균관에 진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하며 또는 학업관리로 진출하였다.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치러지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기술관을 뽑는 작과도 3년마다 치러지는데 선발 정원은 역과 19명, 을과 9명, 음역과 9명, 율과 9명이었다. 역과는 한학, 몽학, 외학, 여진학으로 나누고 음양과는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으로 나눴다. 작가는 3년마다 시행한 식년시와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보던 중강시가 있었으며 1차 시험인 출시와 2차 시험인 복시 2단계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인 100패를 주었다. 한편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응시가 어려운 사람들은 취재라는 특별 채용 시험을 거쳐 서리, 역승, 고승, 훈도, 교관 등의 하급 전문직에 임용되었다.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여기 적혀있는 게 72페이지 72페이지 1번하고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율가는 뭐 하는 시험이죠? 법조인을 뽑는 시험이죠? 네. 그래서 율가에 대해서 오는 것은, 자, 1등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종 6품을 줬다. 보통 이제 작가에서 1등은 이제 종 8품을 받아요. 종 8품을 받고, 2등은 정 9품, 그다음 3등은 종 9품을 받아. 그래서 이제 6품을 주는 것은 어느 거냐면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문과의 이제 장원은 총 6품직을 받아요. 2등은 정 7품직을 이제 받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총 8품직을 받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대명륜, 무원록, 건국대전. 맞죠?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무원록인데, 이 무원록은 뭐 하는 거냐면, 원통함을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시대 때 검시서예요. 그래서 우리 무원록은 원나라에서 건너온 검시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아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고, 이걸 이제 줄을 붙였어. 이게 중수 무원록이야. 그래서 이제 주로 무원록을 본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재판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지방수령들이죠. 지방수령관들은 뭐냐면 이제 살인사건을 나면 항상 갖고 있는 직이 뭐냐면 무원록, 중수 무원록. 그걸 보고 이제 시체를 보고 검안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이게 이제 사인이 뭔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타살이면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죠? 자, 3번을 보면, 자, 작가의 하나 예조로서 전당한 법률 요원을 선발했다. 예조가 아니라 형조 고율사죠. 여기에서 이제 과거 시험도 보고 이제 뭐냐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4번은 식년시에는 초시와 복시를 거쳐서 18명을 선발했고 전시에는 9명 뽑았다. 자, 이거는 뭐냐면 틀린 게 뭐냐면 전시가 없죠. 뭐만 있죠? 초시와 복시만 있죠. 예, 전시에 있는 거는 문과하고 무과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에 준하여 고려 시기부터 조선 시기까지 과거제도 운영사의 변화를 500자 이내에 쓰시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보기에 한두 내서 하는데, 일단 고려와 조선 왕조의 가구 간의 차이. 아까 얘기했던 걸 다 쓰시면 되겠죠. 전에 있었던 고려시대 때 가구제도와 비교해 쓰시면 되고, 그다음 학교제도 연관성.
그래갖고 학교 내 연관성 부분도 쓰시면 되겠죠. 고려시대 때는 그 국자감시에 합격을 해서 국자감에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죠? 동단감시에 볼 수 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시를 면제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속과 출시는 향기 고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가에 초시 자격 없거나 초시나 목시 같은 것들 면제받으려면 성균관에 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쭉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치 신분증 확대. 자, 고전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풀이.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물론 이제 한정돼 있지만 상당히 넓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양관 지배층들이 그 전국적으로 더 많았고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벌 귀족들은 고작 있어봤자 개공 안에 있었고 또 뭐 해봤자 뭐 향리층 등만 좀 이렇게 봤고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문화사 부분에 이제 넘어가세요. 문화사가 사상사. 자, 조선시대 사상사가 거의 뭐하고 구분되냐면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리학.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그 성리학의 이제 발전 과정을 이제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미래인 교과서 154페이지 펴보세요. 자, 미래인 교과서 154페이지에 그 성리학의 두 흐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 155페이지에 보면 이기론을 중심으로 성리학 발달되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리학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에 의해 수용되어 조선의 건국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개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는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개혁의 논리를 내세우며 역성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권근 등은 관학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인간 신앙 등을 포용해 고려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했고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시하였다. 또한 왕조교체 이후 문물제도를 정비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부국강병을 위해 과학기술 등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였다. 한편 고려에 대한 충절을 내세워 새 왕조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제 등은 향촌에 내려가 교육과 향촌사회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길제의 학풍을 개성한 사림은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며 공신과 외척 세력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또한 향촌 자치를 추구하여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림은 성리학적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불교와 도교 등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하였다. 아울러 인간의 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과학기술 등 실용 학문을 천시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기론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발달하다. 조선의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을 성찰하는 이기론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기론 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은 서형덕과 이현적이었다. 서형덕은 현상 세계를 떠난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보다 실제적인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였다. 반면 이현적은 이를 중심으로 도덕적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뒤를 이어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 체계를 세운 인물은 이황과 이이였다. 이황은 주자 서조료와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여 주자의 학설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인간 심성의 근원인 이를 강조한 이황의 사상은 김성일, 유성룡 등에게 이어져 영남학파가 형성되었으며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인은 동호문답과 성학지교를 저술하고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였다.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그의 사상은 조원과 김장생 등으로 이어져 기호학파가 형성되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성리학의 이제 키워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도 성리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명분이야. 명분. 그 다음에 또
그 명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둬서 위기화시키는 거죠. 그 명분은 뭐냐? 명분이라는 건 뭐야? 명분은 여기 밑에 있지만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유기에도 나오잖아요. 임금과 신하, 그다음 부모와 자식, 지압의 지엄이든 그 이름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왕은 왕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하는 신하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운 행동을 하고, 그 명분에 맞는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에 맞는 그 명분에 맞게 뭐가 있죠? 위기가 있어, 차별이 있어. 그래가지고 왕은 위로부터 왕 있고, 그 다음 신하, 사대부, 백성, 노비, 그 다음 남녀 관계로 그 남자, 여자, 남자가 좀 높고 여자는 낮죠. 그래서 차별적 질서가 있어. 그리고 여자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처이 있고 처가 있죠. 그리고 동등한 게 아니죠. 명분에 맞는 그 역할을 해야 되며 처의 역할과 첩의 역할은 차별화되어 있어요. 또 위기가 있고 상하 위기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 신분제를 구성한 주요 요소고, 신분제뿐만 아니라 대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외관계도 명나라는 뭐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황제의 나라, 부모의 나라죠. 또 우리는 신하의 나라, 자식의 나라죠. 그러면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아래죠? 명이 높고 우리가 아래죠. 그런 위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 명분론이 사회 신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를 다 좌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사회에.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도 해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성리학의 이제 도입 과정을 이제 볼게요. 성리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고려 말때 도입됐죠. 원나라부터. 그래갖고 이제 고려 말때 도입된 성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학 계통의 성리학이 아니라 허영 계통의 성리학이에요. 주제학은 나중에 이제 들고 된 거고, 그때 초창기 때 이제 성리학을 도입할 때는 한당유학적인 어떤 성격이 같이 있어요.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리학과 한당유학적인 성격이 같이 있었고, 자, 15세기 때 이제 혁명파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지고, 혁명파 중에 일부가 홍보파가 됐죠. 그래서 혁명파, 홍보파는 아직까지는 그 뭐가 있어요. 한당유학적인 성격이 있어. 성리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국강조이나 기술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한당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나온 거고, 자, 근데 온건파 사대부들이 나중에 이제 16세기 때 뭘로 이어지죠? 살인파. 자, 이 살인파들은 초기 그 성리학자들과 달리 완전히 100%가 뭐예요? 성리학으로만 가득 차는 거야. 한당유학적인 인식이 없어진 그 상태였고요. 자, 이 순수 살인파는 이제 나중에 분당을 짓고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학파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주기론, 주지론,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주기론, 주지론. 네. 그래갖고 이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주기론, 주지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주기론은 이제 그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기대승, 이렇게 이제 넘어지고, 주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현정, 이학,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는 그 서인계통, 서원 같은 사람은 소원계통, 이왕은 남인계통,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통 이제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이론론, 주지론은 이익이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책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나 이항이나 이런 사람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익이 이원론자예요. 원래 주자가 뭐예요? 이익이 이원론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원론인데 상대적으로 이익이 이원론 전제 깔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이는 좀 더 이익이 이론론 쪽으로 해석한 거고, 여기 이제 그 이왕은 이익이 이원론 주자의 학통을 그대로 이제 정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부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원론자라고. 예. 그래서 그 저번에 책을 저도 이제 윤리지도선 단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제학은 이게 이원론이에요. 다만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좀 약간 더 방점을 뜨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진 것뿐이지 기본 전제는 이게 이원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제가 여기 주기론, 주지론하고 이제 적어놨는데, 주기학은 주기론자들이 꼭 이의가 아니고 주지론자들이 이항이 아니에요. 이 주기론과 주지론이라는 것은 특정 학파의 명칭이 아니라 뭐죠?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때마다 이와 기가 어디 강조하냐에 따라서 주기론이 될 수 있고 주기론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학파를 이항학파가 뭐
주기돈, 주기돈, 이의합법 주기돈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면 그 이의합법에서 또 갈려져 나가. 또 그때마다 또 주기돈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주기와 주기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돈, 그러니까 이현과 이의가 했던 기대승과 함께 펼쳤던 논쟁이 뭐죠? 사다칠정 논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 중에 신성론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리학과 달리 뭐가 발달됐냐면 신성론이 되게 발달됐어. 인간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아는.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이의 같은 경우에는 서인의 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양은 남인의 영수가 되고 성호는 소론의 영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성호 같은 경우에는 이황사상에 좀 호의적이야. 이 사람은 그 기를 강조해주면 니도 또 동시에 수용했다. 자, 이황 같은 경우에 그 남인들은 후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항종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갑슬랑국의 이제 중앙정계에서 몰락한 후에 되게 영남 지역에 침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황 계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계열이 뭐냐면 조식이에요. 조식과 서경덕인데 조식과 서경덕은 노자 불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조식 계열은 대북, 그 다음에 그 서경덕 계열은 소북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19세기 때 유기론에 영향을 미쳐. 유기론의 영향은 뭐냐면 주유기론과 주기론은 뭐예요? 지와 이 세상을 니와 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두 개가 동시에 세계를 움직이지만 다만 약간 이제 니 쪽을 더 강조하고 약간 좀 기 쪽을 강조하는데 유기론과 유기론은 뭐냐면 니와 기가 있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각각 니와 기가 부수적이야. 예를 들어 부수적이죠. 유기론 같은 게 니는 뭐냐면 기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해. 유기론 거꾸로 기의 부속품에 불과. 니의 부속품에 불과하죠. 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론과 유기론은 완전히 기와 니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생각하는. 이게 좀 다른데, 자, 이것이 19세기 유기론에 영향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17세기 때 건너서 가면요, 요 중간에 뭐가 있었죠? 양난이 있었죠. 그래서 성리학이 점점 이제 교조화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성리학적 윤리관이 강화되면서 교조화가 되죠. 교조화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 현실적인 탄력성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현이죠. 노론의 영수였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또 성리학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도 있었나 17세기 때. 그래서 남인 계열에서 이제 보면 얘네는 이제 성리학에다가 뭐와 연결시키려고 이제 해석하려고 하냐 육경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원시유학과. 그리고 또 한 계열에서는 이제 그 윤호 같은 사람은 더 벗어나서 성리학을 무시해. 육경만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박세대는 지금 약간 이제 다른 계열에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남인하고 노론 간의 인물 성동의론 논쟁이 나요. 보통 인물 성동의론 논쟁을 노론 간의 논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초창기 때는 누구 간의 논쟁이었어요? 남인하고 서인 간의 논쟁이었어. 이것이 나중에 노론 내의 논쟁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토양 논쟁이라는 거는 2차 인물 성동의론 논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바뀌어지죠, 또.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노론 내에서 이제 보면 그 제2차 인물 성동의론 논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가 일어나죠? 호남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호남파하고 낙농파. 그래서 낙농파는 서울 경기 근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상품화폐 경기가 발달됐고 대청무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화부터 여러 선진 과학 기술도 접해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성리학적 인식을 고쳐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 문물들, 사회 변화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좀 지방에 낙후됐던 충청도, 지금도 그렇죠. 충청도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 호흡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낙농파들이 중요한 게 인물 성동론, 그 다음에 호흡파들이 중요한 게 인물 성이론. 근데 인물 성동론과 인물 성이론은 뭐와 또 해석과 연결되냐면 이통기국론의 어떤 그 해석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통기국 중에 이통을 강조한 거, 그러니까 그 니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물 성동론이야. 그러니까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니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평등사
사상을 지향했겠죠. 근데 이제 이통 기국론 중에 기국, 그러니까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인물 성희롱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문지를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인물 성동론자들은 상대적으로 니들 강조했다 해서 주지론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성희론자들은 상대적으로 뭘 강조한 거죠? 기를 강조했다 해서 주기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론, 주기론 아까 처음에 이건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럼 니나 기나 니는 좀 강조한 보수적,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기를 강조하면 좀 약간 물질적, 진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르게 했을 때 그건 뭐냐면 니와 기라는 것은 원래 있지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상이 나도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중세시대 때의 그 기독교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 그 기독교는 뭐야? 참 진보적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상이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거는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물 성도론과 인물 성희론인데, 이들이 이제 그 인물 성도론자는 되게 그 어느 파로 연결되냐면, 시파로 연결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그 북학파들 있죠? 이 북학파로 연결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개화사상. 그래서 이 북학파 중에 일부는 또 고중하고 또 연결돼요. 이들이 이제 직종, 정학, 거족도인데 이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청나오토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고중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지만 이는 경세적 성격이 없었다는 건데 개화사상은 이런 것들이 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물성동론, 북학파, 개화사상 한 부류도 고중학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물성동론자 중에서도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건 왜 이 사람이 주리론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니들 강조하게 돼. 그러면서 이들이 유리론자가 되면서 이제 원래의 인물 성도론과 달리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노론 내에서. 그래서 이 이론론자, 유리론자라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지, 이항로 같은 사람. 어디가 연결되죠 이거? 위정척사운동 계열과 연결되죠. 그래서 김정지, 그 다음에 그 이항로, 김평문 이런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물 성인론자들은 벽파가 연결되는데 다시 들어가면 근데 문제는 인물 성인론자들은 그 세도 정치기 가다가 중반 때 정치세로 손을 대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중에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물 그 낙로는 북학파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인물 성인론 어디에 연결되죠? 이 사람들은 위전척사운동 연결된다. 그 호도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예전에 국정교과서 때도 초창기 때 2004년판에서는 그걸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호도는 저기 북학사상, 저희 낙론 북학사상, 호도는 그 뭐냐면 위전척사운동. 근데 이게 비판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고 그 뭐냐면 호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론만 있고 이제 그러니까 낙론부만 나오고 호론부는 제외됐거든요. 위전척사운동. 근데 최근에 교과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부포조에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다시 찾은 한국사나 우리 역사나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연결돼서 계보가 그 낙론하고 북학파 또 한 부류가 위전척사운동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인물 성인론자 그 호론파들은 그 뭐냐 정치적으로 손을 댔다. 그 당시에는 개항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강계열 쪽 보면 소강 양양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때 이제 그 소강계열이 수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계열을 보죠. 남인계열. 자, 18세기 때 남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와 나눈가 뭘로 나누죠? 경기도 남인하고 근기남인들과 경상도 남인으로. 그러니까 경상도 남인들은 이양 직계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경상도 되게 보수적이잖아. 되게 성향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처럼 유리론자가 돼. 그러니까 유리론자는 그 옆에 있는 그 뭐냐면 노동파의 유리론자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각종성이나 이제 이진성 같은 그 경상도 계통의 유리론자도 있어요. 이들도 뭐와 연결되죠? 위전척사운동.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위전척사운동을 이제 주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노동계통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3기 넘어가면 이제 영남 많이소 해가지고 넘어갈 때 위전척사운동의 계통은 어느 계통이죠? 남인계통이에요.
이 사람들 직권남인들이 아니니까 비주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눠진다는 거. 자, 그럼 근기남인 계통 보자. 근기남인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남인들이 아니었죠.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인 계통의 사람들. 그래서 소국 계통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약해지고 나서 인조반정 이후에 어디에 편입됐다? 남인의 편.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중농학파들에서 이 사람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해석하죠. 이익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중농학파는 좌파, 우파로 나눠지죠. 좌파는 이제 적극적으로 서양 학문을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우파는 뭘 고수했던 사람이죠? 성리학적인 어떤 것들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이고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안종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과 정약용을 강조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후기 때 보통 이제 시작에 하고 했던 사람들은 세 부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먼저 노동 계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죠? 북학파들, 인물 성동론을 이은 북학파들 계열이고, 그 다음에 소동 계통은 어떤 사람들이죠? 양령학을 수용했던 강학파 계열들. 그 다음에 이제 남인 계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동주의자들.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시작자들이 형성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8세기 때 시작 계열 중에 정약용과 그 다음에 북학사상들 보면 비슷비슷해. 그건 뭐냐면 정약용하고 정약용 사람이 이제 종교의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중농학파적인 의견도 있고 중상적인 의견도 있어. 그래서 사상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작사상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고요. 글씨가 좀 엉망이에요. 엉망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성리학으로 넘어가죠. 이제 성리학의 발달. 자,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